점심시간을 알리는 종이 울리자마자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파스타 코너 앞에만 길게 늘어서던 아이들이 그날은 처음 보는 음식 앞에 줄을 서 있었거든요. 투명하게 반짝이는 가느다란 면, 윤기가 도는 갈색빛에 알록달록한 채소가 섞여있는 이름조차 낯선 한국에서 건너온 요리였습니다. 저는 토리노 근교의 한 공립중학교에서 급식을 책임진 사람입니다. 25년 동안 주방을 지켜왔고 파스타와 리소토라면 눈을 감고도 만들 수 있죠. 호텔 주방에서 잔뼈가 굵었고 음식은 곧 그 나라의 자존심이라 믿어온 사람입니다. 우리 아이들 입에 들어가는 한 끼만큼은 누구에게도 지지 않는다는 자부심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런 제 앞에서 우리 아이들이 파스타를 외면하고 낯선 면 요리에 몰려들고 있었습니다. 한 아이가 그 면을 한 젓가락 입에 넣었습니다. 그러더니 눈이 동그래지면서 식판을 들고 저에게 달려왔습니다. 선생님, 이거 더 주세요. 저는 국자를 든 채로 한참을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손에 든 국자가 무겁게만 느껴졌죠. 그리고 저도 모르게 이런 말이 입 밖으로 나왔습니다. 내 평생 파스타가 진 날은 오늘이 처음이오. 불과 며칠 전만 해도 식판의 절반을 그대로 남기던 아이들이었습니다. 처음 보는 음식이라며 젓가락으로 깨작거리다 손도 대지 않고 잔반통에 통째로 버리던 아이들이었죠. 저는 속으로 그럴 줄 알았다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줄은 점점 길어졌고 더 달라는 목소리가 급식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파스타의 나라에서 자란 아이들이 왜 이름도 발음하기 어려운 한국 면 요리에 그토록 열광했을까요? 단 3주 만에 우리 급식실에서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그 한 그릇이 어떻게 한 아이의 다친 마음을 열었는지, 그리고 25년 고집불통이던 저를 어떻게 무너뜨렸는지, 처음에 맵고 냄새만 강할 거라며 무시했던 그 음식이 어떻게 제 평생의 자부심을 흔들어 놓았는지, 한 끼의 식사가 어떻게 국경과 입맛의 벽을 넘어설 수 있었는지, 그날 우리 학교 급식실에서 일어난 일을 지금부터 하나도 빠짐없이 천천히 들려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응원해주세요. 제 이름은 마르코 페란테입니다. 토리노에서 차로 30분쯤 떨어진 작은 도시의 공립중학교에서 600명 가까운 아이들의 점심을 책임지고 있죠. 급식 영양 책임자이자 조리실장. 거창하게 들리지만 쉽게 말하면 매일 아침 가장 먼저 학교에 나와 가장 늦게까지 주방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아이들이 등교하기 2시간 전부터 불을 켜고 마지막 식판을 닦고 나서야 하루를 마치는 사람이죠. 저는 17살에 호텔 주방에 들어갔습니다. 토리노의 한 오래된 호텔에서 접시 닦는 일부터 시작했죠. 거기서 25년을 보냈습니다. 새벽 5시에 시장에 나가 그날 가장 좋은 토마토를 고르는 법, 라구 소스를 7시간 동안 약한 불에 조리는 법, 면을 1분도 넘기지 않고 건져 올리는 법, 그 모든 걸 손끝으로 익혔습니다. 주방장이던 노인은 저에게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르코, 손님은 혀로 음식을 먹지만 진짜 요리사는 마음으로 음식을 낸다. 저는 그 말을 평생의 신조로 삼았습니다. 한 접시를 낼 때마다 이 음식을 먹을 사람의 얼굴을 떠올렸죠. 그게 제 자부심의 뿌리였습니다. 40이 되던 해 저는 호텔을 떠나 학교 급식실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주변에서는 의아해했죠. 별을 받은 식당으로도 갈 수 있던 사람이 왜 아이들 밥이나 짓느냐고요? 하지만 저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제가 만든 한 끼가 한창 자라는 아이의 몸과 마음을 만든다는 것. 그보다 더 보람 있는 일은 없다고 믿었거든요. 제 신념은 단순합니다. 음식은 그 나라의 자존심이라는 것. 이탈리아 사람에게 파스타는 단순한 끼니가 아닙니다. 할머니의 손맛이고 일요일 가족이 모이는 식탁이고 수백 년을 이어온 우리의 자부심이죠. 저는 그 자부심을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일을 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우리 학교 점심은 늘 정해진 흐름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코스로 파스타나 리소토, 두 번째 코스로 고기나 생선 같은 메인 요리, 그리고 마지막에 과일이나 젤라또. 이게 이탈리아 아이들이 평생 먹어온 점심의 모습입니다. 저는 이 흐름을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지켜왔습니다. 월요일은 토마토 소스 파스타, 수요일은 라구를 곁들인 면, 금요일은 생선 요리. 우리 아이들은 요일만 들어도 그날 점심이 뭔지 알았죠. 저에게 그 규칙적인 흐름은 단순한 메뉴표가 아니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안정감을 주는 약속이었고 제가 25년간 쌓아온 질서의 증거였습니다. 저는 그 질서가 영원할 거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작년 가을 우리 도시에 큰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한국의 한 대기업이 도시 외곽에 거대한 배터리 공장을 세운 거죠.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를 만드는 공장이라고 했습니다. 수천 명의 한국인 기술자와 직원들이 가족을 데리고 우리 도시로 이주해 왔습니다. 조용하던 동네에 한국어 간판이 하나둘 늘어났고 마트에는 처음 보는 한국 식재료가 진열되기 시작했죠. 처음엔 그 변화가 반갑지만은 않았습니다. 수백 년 동안 변하지 않던 우리 도시에 갑자기 낯선 문화가 밀려드는 게 어색했거든요.
동네 카페에서는 한국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모여 이야기를 나눴고 학교에는 한국인 부모를 둔 아이들이 한 반에 두세 명씩 늘어났습니다. 저는 그저 멀찍이서 그 풍경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게 제 주방과 무슨 상관이 있겠나 싶었죠. 처음엔 그저 신기한 풍경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변화가 제 주방에까지 밀려들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날은 11월의 어느 쌀쌀한 아침이었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저를 교장실로 불렀죠. 책상 위에 공문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마르코, 이번에 우리 학교가 시범학교로 선정됐어요. 한 달 동안 한국 음식을 급식으로 내보는 프로그램입니다.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한국 음식이요? 우리 급식실에서요? 네. 한국 기업이 우리 지역에 들어오면서 문화교류 차원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이에요. 한국의 단체 급식 회사가 식재료와 조리법을 지원해 주기로 했고요. 마르코가 주방을 맡아주면 됩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머릿속에 떠오르는 한국 음식이라곤 텔레비전에서 본 게 전부였거든요. 새빨간 국물에 둥둥 떠있는 무언가, 매캐한 냄새, 발효된 채소. 솔직히 말하면 제 머릿속의 한국 음식은 그저 자극적이고 낯선 무엇이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순한 입맛과는 절대 어울리지 않을 거라고 단정지었죠. 교장 선생님, 저는 반대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매운 음식을 먹겠습니까? 냄새 강한 발효 음식을요? 한 입 먹고 다 남길 게 뻔합니다. 게다가 우리 주방은 파스타와 리소토에 맞춰져 있어요. 갑자기 동양 음식을 만들라니 재료도 도구도 다 새로 들여야 합니다. 교장 선생님은 곤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마르코, 그 걱정 충분히 이해해요. 그런데 이건 단순히 음식 하나를 바꾸는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학교에도 한국인 가정 아이들이 늘었잖아요. 그 아이들에게도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도 서로의 문화를 알아가는 기회가 될 수 있어요. 문화교류는 교실에서 하면 되지 않습니까? 왜 하필 제 주방입니까? 음식만큼 빠르게 사람 마음을 여는 게 없으니까요. 저는 그 말에 잠시 멈칫했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위에서 결정된 사안이에요, 마르코. 한 달만 해봅시다. 안 되면 그때 다시 이야기하고요. 한국 단체급식 회사에서 조리팀장이 직접 와서 도와주기로 했어요. 식재료 수급이랑 조리법 전수까지 다 지원해준다니 마르코는 주방만 내어주면 됩니다. 저는 공문을 받아들고 교장실을 나왔습니다. 손에 든 종이가 마치 불량 영수증처럼 느껴졌죠. 복도를 걸어 주방으로 돌아오는 내내 머릿속에서는 벌써부터 한 달 뒤의 풍경이 그려졌습니다. 잔반통에 가득 쌓인 음식, 배고프다고 투정하는 아이들, 그리고 실패의 책임을 떠안을 저 자신. 발걸음이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주방으로 돌아오니 제 부조리사인 줄리아가 야채를 다듬고 있었습니다. 줄리아는 28살의 젊은 친구인데 저와 달리 새로운 것에 거부감이 없는 성격이었죠. 제가 공문 이야기를 꺼내자 줄리아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한국 음식이요? 저 그거 진짜 궁금했어요, 셰프. 요즘 인터넷에서 한국 음식 영상 엄청 인기잖아요. 제 친구도 한국 음식점에 다녀와서는 며칠을 그 얘기만 하더라고요. 줄리아, 인터넷 유행이랑 600명 아이들 점심은 다른 얘기야. 잘못되면 책임은 우리가 진다고. 유행이라는 건 한순간에 식는 거야. 우리 주방은 유행을 따라가는 곳이 아니라 매일 변함없는 한 끼를 책임지는 곳이라고. 저는 일부러 무뚝뚝하게 대답했습니다. 사실은 두려웠던 거죠. 25년간 단 한 번도 무너진 적 없던 제 주방의 질서가 낯선 음식 하나에 흔들릴까봐. 줄리아는 제 표정을 살피더니 조용히 다시 칼질을 시작했습니다. 주방에는 도마 위 칼소리만 한동안 울렸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저는 인터넷으로 한국 급식이라는 걸 찾아봤습니다. 그저 어떤 적인지나 알아두자는 심정이었죠. 그런데 화면에 뜬 사진들을 보고 저는 조금 당황했습니다. 밥과 국, 그리고 서너 가지 반찬이 가지런히 담긴 식판. 색색의 채소, 단백질, 곡물이 한 끼에 균형 있게 들어있었습니다. 제가 상상하던 새빨갛고 자극적인 음식과는 거리가 멀었죠. 오히려 영양학적으로 꽤 잘 짜인 식단처럼 보였습니다. 검색을 더해보니 한국에서는 거의 모든 학교가 이런 급식을 제공한다고 했습니다. 영국과 미국의 유명 언론들까지 한국 급식을 다룬 기사를 내놓았더군요. 한 미국 매체는 한국 급식을 두고 데우기만 하면 되는 봉지 음식이 아니라 새벽부터 정성껏 차린 한 끼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 기사를 읽으며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진은 사진일 뿐이라고. 기사는 기사일 뿐이라고. 보기 좋은 것과 우리 아이들 입에 맞는 건 전혀 다른 문제라고. 저는 노트북을 덮으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두고 보면 알겠지? 한 달 안에 다들 파스타를 그리워하게 될 테니까. 동양 음식이 아무리 보기 좋아도 우리 아이들 혀는 못 속여.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실패할 거라고. 그리고 저는 다시 제 파스타의 왕국으로 돌아올 거라고 말이죠. 저는 침대에 누워서도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어쩌면 일주일도 못 가서 아이들이 파스타를 달라고 아우성칠 거라고.
그러면 교장 선생님도 어쩔 수 없이 이 프로그램을 접을 거라고? 저는 그 장면을 상상하며 작은 위안을 얻었습니다. 그 확신이 얼마나 보기 좋게 무너질지 그때의 저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며칠 뒤 시작될 첫 급식이 제 인생에서 가장 긴 한 달의 시작이 될 거라는 사실도요. 그리고 그 한 달이 끝날 무렵 제가 25년간 지켜온 모든 믿음을 다시 쓰게 될 거라는 사실은 더더욱 몰랐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뒤 11월 셋째 주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시범급식 첫날이었죠. 저는 평소보다 1시간이나 일찍 주방에 나왔습니다. 마음이 편해서가 아니라 불안해서였습니다. 한국 단체급식 회사에서 미리 보내준 식재료가 냉장고를 가득 채우고 있었거든요. 처음 보는 재료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투명한 비닐에 담긴 길고 가느다란 마른 면. 만져보니 플라스틱처럼 단단했습니다. 고구마 전분으로 만든 당면이라고 적혀 있더군요. 면을 전분으로 만든다는 것부터가 저에겐 충격이었습니다. 우리 이탈리아에서는 면이라면 당연히 밀가루로 만드는 거니까요. 그 옆에는 처음 보는 간장과 참기름, 그리고 깨라는 작은 씨앗이 놓여 있었습니다. 참기름 병뚜껑을 열어 냄새를 맡아본 순간 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고소하면서도 묵직한 향이 코끝을 감쌌거든요. 올리브유와는 전혀 다른 처음 맡아보는 향이었습니다. 솔직히 나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곧 병뚜껑을 닫았습니다. 향이 좋다고 음식이 되는 건 아니니까요. 시금치, 당근, 양파, 버섯, 소고기까지. 손질해야 할 채소와 고기가 산더미였습니다. 파스타 한 접시라면 이렇게 많은 재료가 필요하지 않았을 텐데 말이죠. 첫날 메뉴는 잡채와 잡곡밥, 그리고 미역국이었습니다. 한국에서 보내온 조리법을 따라 저는 면을 삶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면이라는 게 영 낯설었죠. 파스타처럼 알덴테로 건지면 되는 줄 알았는데 너무 일찍 건지니 딱딱하고 조금 더 두니 금세 퍼졌습니다. 결국 첫 솥은 통째로 버려야 했습니다. 셰프, 이거 생각보다 까다로운데요? 줄리아가 면발을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이마에 맺힌 땀을 닦으며 대꾸했습니다. 거봐, 우리 음식이 아니라니까. 이런 걸 어떻게 매일 만들라는 거야. 두 번째 솥은 그럭저럭 면을 건졌지만 이번엔 간이 문제였습니다. 조리법에는 간장과 참기름, 설탕을 넣으라고 적혀 있었는데 그 비율이 도무지 감이 오지 않았습니다. 평생 토마토와 올리브유, 바질로 간을 맞춰온 제 혀로는 간장이라는 짭짤하고 깊은 맛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 알 수 없었거든요. 면을 한 가닥 집어 맛해봤습니다. 짜기만 하고 어딘간 밍밍했습니다. 한국 음식 특유의 그 깊은 맛이 전혀 살지 않았죠. 게다가 채소들도 문제였습니다. 조리법에는 시금치, 당근, 버섯, 양파를 따로따로 볶으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게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한 솥에 다 넣고 볶으면 될 걸 왜 굳이 하나하나 따로 볶으라는 건지 시간만 잡아먹는 비효율이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저는 시간을 아끼려고 채소를 한꺼번에 넣고 볶았습니다. 결과는 엉망이었습니다. 어떤 채소는 익다 못해 물러졌고 어떤 채소는 설익어 아삭거렸습니다. 색깔도 칙칙하게 뒤섞여 버렸죠. 하지만 시간이 없었습니다. 곧 점심시간이었으니까요. 저는 불완전한 잡채를 그대로 배식대에 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잡곡밥은 흰쌀에 비해 거칠어 보였고 미역국은 시커먼 해초가 둥둥 떠 있어 솔직히 제 눈에도 그리 먹음직스럽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을 알리는 종이 울렸습니다. 아이들이 식당으로 우르르 몰려들었죠. 그런데 배식대 앞에 선 아이들의 표정이 가관이었습니다. 한 아이가 잡채를 보더니 코를 찡그렸습니다. 이게 뭐예요? 벌레 같아요. 투명한 면이 아이 눈에는 영 이상하게 보였나 봅니다. 다른 아이는 미역국을 보고 한 발 물러섰습니다. 검은 물에 풀 같은 게 떠 있어요. 저 이거 안 먹을래요? 저는 배식대 뒤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막상 눈앞에서 벌어지니 기분이 묘했습니다. 자존심이 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것 보라는 마음이 올라왔죠. 제 예측이 맞았다는 씁쓸한 안도감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시판을 받아들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잡채를 젓가락으로, 아니 포크로 깨작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음식인데 포크로 먹으려니 면이 자꾸 미끄러졌죠. 몇몇 아이는 한두 입 먹어보더니 이내 포크를 내려놓았습니다. 대부분은 잡곡밥만 조금 먹고 잡채와 미역국은 그대로 남겼습니다. 식사 시간이 끝나고 저는 잔반통을 확인하러 갔습니다. 그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잔반통이 평소의 2배는 넘게 차 있었거든요. 손도 대지 않은 잡채가 산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미역국은 거의 그대로 버려졌고요. 25년간 급식을 하면서 이렇게 많은 음식이 버려진 건 처음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잔반통에서 올라오는 그 광경이 마치 제 실패를 비웃는 것 같았죠. 명치깨가 답답하게 조여왔습니다. 음식을 버린다는 건 요리사에게 가장 큰 모욕이자 슬픔이거든요. 그게 제가 만든 음식이든 남이 시킨 음식이든 말입니다. 새벽부터 그 많은 재료를 다듬고 볶고 삶았던 시간이
모두 저 잔반통 속으로 사라진 셈이었습니다. 저는 잡채 한 가닥을 다시 한번 집어 입에 넣어봤습니다. 그제야 왜 아이들이 외면했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면은 떡처럼 뭉쳐 있었고 간은 따로 놀았고 채소는 흐물거렸습니다. 저라도 이건 먹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제 손으로 만든 음식을 제가 외면하고 싶어진 건 요리사 인생에서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날 점심을 가장 외면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루카라는 아이였죠. 우리 학교에서 편식이 가장 심한 아이로 유명했습니다. 파스타 외에는 거의 손도 대지 않았고 새로운 음식이라면 냄새부터 맡고 인상을 찡그리는 아이였습니다. 그날도 루카는 잡채를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식판을 받자마자 잡채를 한쪽으로 밀어내고 잡곡밥조차 두어 숟갈 뜯어 말았죠. 그러고는 배가 고프다며 친구의 빵을 얻어먹었습니다. 저는 루카를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 아이를 어떻게 먹이나 그 생각만으로도 머리가 지끈거렸죠. 루카는 작년부터 부쩍 마르고 기운이 없어 보였습니다. 담임 선생님도 걱정이 많았고 부모님은 매번 학교에 전화를 걸어 아이가 점심을 제대로 먹었는지 물어왔습니다. 그런 아이에게 오늘 같은 낯선 음식은 그저 또 하나의 거부 대상일 뿐이었습니다. 사실 저 아이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반 전체가, 아니 학교 전체가 이 낯선 음식 앞에서 입을 닫아버린 거니까요. 오후가 되자 교장 선생님이 주방으로 찾아왔습니다. 잔반 상황을 보고받은 모양이었습니다. 마르코, 첫날이라 그런 거겠죠? 좀 더 지켜봅시다. 저는 굳은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교장 선생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쉽지 않을 겁니다. 저도 이 음식을 제대로 못 만들겠어요. 면 삶는 것도 간 맞추는 것도 뭐 하나 제 손에 익은 게 없습니다. 이건 제 실력 문제가 아니라 이 음식이 제 것이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말은 그렇게 했지만 사실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25년 경력의 요리사가 면 하나 제대로 못 삶았다는 사실이 자존심을 묘하게 긁었거든요. 제가 만든 잡채와 인터넷에서 본 그 윤기 흐르는 잡채는 같은 음식이라고 하기 민망할 정도로 달랐습니다. 같은 재료, 같은 조리법인데 어쩌면 이렇게 다를 수 있을까? 그 의문이 하루 종일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주방을 정리하면서 줄리아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셰프, 혹시 우리가 뭔가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요? 한국 사람들은 이걸 잔칫날 먹는 특별한 음식이라던데 우리가 만든 건 좀 다른 것 같아요.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줄리아의 말이 맞았으니까요. 제가 만든 건 잡채의 모양만 흉내낸 것이었습니다. 진짜 그 맛이 어떤 건지 저는 알지도 못했죠.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저는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가는 걸 느꼈습니다. 이대로 한 달을 버티면 잔반통은 매일 가득 찰 테고 아이들은 굶을 테고 결국 이 프로그램은 실패로 끝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제가 옳았다는 게 증명되는 셈이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사실이 하나도 기쁘지 않았습니다. 요리사로서 저는 음식을 버리고 아이들을 굶기는 결과를 원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제 음식이 옳다는 걸 증명하고 싶었을 뿐이죠. 그런데 지금 제 앞에 놓인 건 승리도 패배도 아닌 그저 버려진 음식과 배고픈 아이들 뿐이었습니다. 저는 신호등 앞에 멈춰선 채 한참을 멍하니 앞만 바라봤습니다. 뒷차가 경적을 울리고 나서야 정신을 차렸을 정도였죠. 그날 밤 저는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한 가지 결심이 천천히 자라났죠. 적어도 한 번은 제대로 만들어진 진짜 잡채가 어떤 맛인지 알아야겠다는 생각. 그래야 이 음식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게 이기든 지든 말이죠. 저는 다음날 아침 인근 한국기업 공장의 구내식당을 찾아가 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곳에 진짜 잡채를 만드는 사람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 결심이 제 인생을 어떻게 바꿔놓을지 그때는 짐작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다음날은 마침 학교 급식이 쉬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줄리아와 함께 차를 몰아 도시 외곽으로 향했습니다. 11월의 아침, 안개가 도로를 덮고 있었고 차창 밖으로는 추수가 끝난 황량한 들판이 스쳐갔습니다. 30분쯤 달렸을까? 멀리 거대한 건물의 윤곽이 안개 속에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한국 배터리 공장은 생각보다 훨씬 컸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거대한 건물과 수백 대의 차량이 들어찬 주차장. 정문에는 한국어와 이탈리아어가 함께 적힌 커다란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저 안에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일하고 또 그만큼의 사람들이 매일 점심을 먹는다는 거였죠. 우리 학교 600명과는 차원이 다른 규모였습니다. 미리 연락을 해둔 덕분에 공장 관계자가 저희를 구내식당으로 안내했습니다. 긴 복도를 지나는 동안 벽에 붙은 게시판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직원들의 사진, 한국어로 적힌 안내문, 그리고 이번 주 식단표. 저는 그 식단표 앞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요일마다 메뉴가 빼곡하게 적혀 있었고 단 하루도 같은 메뉴가 없었습니다. 매일 새로운 음식을 수천 명에게 낸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그제야 실감이 났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저는 잠시 멈춰섰습니다. 거대한 식당 안은 점심을 먹으러 온 한국인 직원들로 북적였습니다. 그런데 공기 중에 떠다니는 그 냄새가
어제 제가 맡았던 그 어설픈 냄새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고소하고 깊고 어딘가 따뜻한 냄새. 코끝으로 스며드는 그 향에 저도 모르게 침이 고였습니다. 25년간 주방에서 살아온 제 본능이 이건 제대로 된 음식이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이수진이라는 이름의 한국 여성이었죠. 이 공장 구내식당의 조리팀장이라고 했습니다. 한국에서 단체급식 회사 소속으로 파견을 나왔고 수천 명의 끼니를 책임지는 사람이었습니다. 작은 체구였지만 주방을 둘러보는 눈빛만큼은 매서웠습니다. 25년간 수많은 요리사를 봐온 제 눈에 그녀는 단번에 진짜라는 게 느껴졌습니다. 손목에는 오랜 칼질로 생긴 흉터가 있었고 앞치마는 깨끗하지만 달아 있었습니다. 그건 진짜 일하는 사람의 흔적이었죠. 마르코 셰프시죠? 어제 잡채를 만드셨다고 들었어요? 어떠셨어요? 수진이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한국식 억양이 섞인 이탈리아어였지만 또렷하고 정중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엉망이었습니다. 면은 떡이 됐고 간은 따로 놀았고 아이들은 절반 넘게 남겼어요. 그래서 왔습니다. 도대체 진짜 잡채가 어떤 건지 한 번은 먹어봐야겠더군요. 솔직히 말하면 이 음식이 우리 아이들 입에 안 맞는 건지 아니면 제가 못 만든 건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수지는 빙긋 웃더니 저를 배식배로 안내했습니다. 그날 직원들 점심에 잡채가 있었거든요. 그녀가 직접 한 접시를 담아 제 앞에 내밀었습니다. 저는 그 접시를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투명한 면, 그 사이로 선명한 초록빛 시금치, 주황빛 당근, 짙은 갈색 버섯, 노란 달걀지단이 보석처럼 박혀 있었습니다. 어제 제가 만든 칙칙한 잡채와는 비교조차 되지 않는 모습이었죠. 같은 이름의 음식이라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저는 포크를 들었습니다. 아니, 수진이 건넨 젓가락을 어색하게 쥐었습니다. 면을 한 가닥 집어 입에 넣은 순간 저는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 표현해야 할까요? 면은 쫄깃하면서도 부드러웠고 입안에서 매끄럽게 미끄러졌습니다. 그런데 그 면 하나하나에 깊은 간이 배어 있었죠. 짭짤하면서도 은은하게 단맛이 돌고 참기름의 고소함이 코끝까지 차올랐습니다. 채소는 각자의 식감이 살아있었습니다. 시금치는 부드럽게, 당근은 살짝 아삭하게, 버섯은 쫄깃하게. 한 입에 이렇게 많은 맛과 식감이 조화를 이루는 음식을 저는 그때까지 먹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마치 작은 오케스트라가 입안에서 연주를 하는 것 같았죠. 저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손에 쥔 젓가락이 미세하게 떨리는 걸 느꼈죠. 25년간 수많은 음식을 만들고 먹어온 제가 한 접시의 면 요리 앞에서 말을 잃은 겁니다. 한 입, 또 한 입. 어느새 저는 접시를 깨끗이 비우고 있었습니다. 이건 어제 제가 만든 거랑 완전히 다른 음식이군요. 도대체 뭐가 다른 겁니까? 수지는 차분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녀의 말을 듣는 동안 저는 제가 얼마나 무지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잡채는 게으름을 허락하지 않는 음식이에요. 면 따로, 시금치 따로, 당근 따로, 버섯 따로, 고기 따로. 재료를 하나하나 따로 볶고 따로 간을 해요. 그래야 각자의 색과 맛이 살거든요. 그걸 한꺼번에 볶으면 색도 맛도 다 죽어버려요. 저는 그 말에 머리를 한 대 맞은 기분이었습니다. 어제 제가 시간을 아낀다고 채소를 한꺼번에 볶았던 게 바로 그 실패의 원인이었던 거죠. 제가 비효율이라고 비웃었던 그 과정이 사실은 이 음식의 핵심이었던 겁니다. 면도 그냥 삶기만 하면 안 돼요. 삶은 다음에 간장 양념에 한 번 더 볶아서 간을 입혀야 해요. 그래야 면 하나하나에 맛이 배거든요. 그리고 시금치는 데쳐서 무치고 당근은 채 썰어 살짝만 볶고 달걀은 흰자 노른자를 따로 붙여서 채 썰어요. 손이 많이 가죠? 하지만 그 손길 하나하나가 맛이 되는 거예요. 저는 그 설명을 들으며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진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어제 제 실패의 이유를 정확히 짚어내고 있었거든요. 저는 잡채를 우습게 봤습니다. 그냥 면에 채소 넣고 볶으면 되는 간단한 음식이라고. 하지만 그건 라구 소스를 토마토 통조림 데우는 거라고 무시하는 것과 똑같은 오만이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잡채 한 접시 안에는 7가지가 넣는 재료가 들어가고 그 재료들이 각자 따로 손질되고 볶이고 간이 맞춰진다는 거예요. 면, 시금치, 당근, 양파, 버섯, 소고기, 달걀지단. 그 하나하나가 작은 요리였습니다. 그것들이 마지막에 한 그릇에서 만나 비로소 잡채가 되는 거였죠. 파스타 한 접시가 면과 소스 두세 가지 재료로 완성된다면 잡채는 7개의 작은 요리가 모여 만드는 합주였습니다. 문득 제 머릿속에 떠오른 게 있었습니다. 우리 이탈리아의 라구 소스. 토마토와 고기를 7시간 동안 약한 불에 졸이며 절대 서두르지 않는 그 정성. 어쩌면 잡채와 라구는 닮은 음식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둘 다 시간과 정성을 먹고 자라는 음식이니까요. 국적은 달라도 음식을 대하는 마음은 같았던 겁니다. 저는 식당을 둘러봤습니다.
수천 명의 직원이 점심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식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밥, 국, 그리고 서너 가지 반찬. 어느 하나 대충 만든 게 없어 보였습니다. 채소 무침, 생선 조림, 김치, 나물. 색색의 음식이 식판 위에 가지런히 담겨 있었죠. 이게 다 매일 바뀌나요? 제가 묻자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매일 메뉴가 달라요. 요면사가 영양균형을 계산해서 식단을 짜고 저희는 새벽부터 나와서 그날 음식을 만들어요. 수천 명분을요? 한국에서는 이게 너무 당연한 일이에요. 사실 한국 학교 급식은 이거보다 훨씬 체계적이거든요. 수지는 한국의 학교 급식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점점 더 놀랐습니다. 한국은 거의 모든 학교가 급식을 해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학생의 99.9%가 학교에서 점심을 먹어요. 하루에 500만 명이 넘는 아이들이 학교 급식을 먹는 거예요. 500만 명. 저는 그 숫자에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우리 학교 600명도 매일 버거운데 한 나라의 아이들 500만 명이 매일 따뜻한 밥을 먹는다니. 그게 어떻게 가능한지 상상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그게 다 공짜인가요? 대부분 무상이에요. 한국 정부가 학교 급식에 쓰는 예산이 1년에 7조 원이 넘어요. 우리 돈으로 수십억 유로죠. 영양사, 조리사, 조리원까지 급식을 책임지는 인력만 8만 명이 넘고요. 저는 그 숫자들 앞에서 한동안 멍해졌습니다. 7조 원, 8만 명, 500만 명. 이건 단순히 아이들 밥을 먹이는 차원이 아니었습니다. 한 나라가 그 미래 세대의 한 끼를 위해 어마어마한 돈과 사람을 쏟아붓고 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그건 그냥 밥이 아니라 복지군요. 제가 중얼거리자 수진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맞아요. 한국에서 급식은 복지예요. 가난한 집 아이도 부잣집 아이도 똑같은 밥을 똑같이 먹어요. 그게 한국이 자랑스러워하는 거예요. 저는 그 말에 가슴 한 구석이 묵직해졌습니다. 음식을 그저 입맛의 문제로만 봤던 제가 음식 뒤에 숨은 한 사회의 마음을 처음으로 들여다본 순간이었죠. 식사를 마친 뒤 수지는 저를 주방으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세계였습니다. 거대한 솥들이 줄지어 있었고 한쪽에서는 직원들이 채소를 종류별로 나눠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누구 하나 허둥대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모두가 정해진 자리에서 정해진 일을 정확하게 해내고 있었죠. 마치 잘 훈련된 군대 같았습니다. 저희는 새벽 5시면 출근해요. 그날 들어온 재료를 검수하고 다듬고 수천 명분을 조리하려면 그렇게 일찍 시작할 수밖에 없거든요. 점심시간 딱 한 번을 위해 아침 내내 움직여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새벽 5시. 그건 제가 호텔 주방에서 시장에 나가던 그 시간이었습니다. 좋은 음식을 위해 가장 먼저 일어나는 사람들. 국적도 음식도 다르지만 그 마음만은 저와 똑같았던 겁니다. 한쪽 벽에는 그날의 영양 성분표가 붙어 있었습니다. 칼로리, 단백질, 비타민까지 빼곡하게 계산되어 있었죠. 저는 그걸 보며 혀를 내둘렀습니다. 우리 학교는 그저 맛있고 배부르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한국 급식은 아이들 몸에 들어가는 영양소 하나하나까지 계산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걸 다 영양사가 계산하나요? 네. 영양사가 식단을 짜고 저희가 그 식단대로 만들어요. 맛도 영양도 어느 하나 포기하지 않아요. 그게 한국 급식의 원칙이에요. 저는 그 주방을 천천히 둘러보며 어제까지 제가 가졌던 모든 편견이 한 겹씩 벗겨지는 걸 느꼈습니다. 맵고 냄새나는 자극적인 음식. 그건 제 무지가 만든 허상이었을 뿐이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줄리아가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셰프, 그 잡채 정말 맛있었어요. 우리가 만든 거랑 완전히 다르던데요. 우리도 저렇게 만들 수 있을까요? 저는 운전대를 잡은 채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입안에는 아직 그 잡채의 맛이 맴돌고 있었습니다. 인정하기 싫었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어제 만든 건 잡채가 아니었습니다. 잡채의 흉내였을 뿐이죠. 진짜 잡채는 제가 평생 자부심을 가져온 라구 소스만큼이나 깊고 정성스러운 음식이었습니다. 줄리아, 우리가 졌어. 어제 그건 우리 실력 문제가 맞았어. 음식이 잘못된 게 아니라 우리가 음식을 몰랐던 거야. 한국 사람들이 이 음식에 얼마나 많은 정성을 쏟는지 우리는 전혀 몰랐던 거지. 그 말을 내뱉는 순간 묘한 해방감이 들었습니다. 25년 자존심의 벽에 처음으로 작은 금이 간 순간이었죠. 그리고 그 금 사이로 제가 그동안 보지 못했던 새로운 세계가 살짝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사흘 뒤 수진이 직접 우리 학교 조리실로 찾아왔습니다. 제가 부탁한 거였죠? 제대로 된 잡채를 만드는 법을 처음부터 끝까지 배우고 싶다고요? 55년 경력의 요리사가 누군가에게 음식을 배우겠다고 고개를 숙인 건 그게 처음이었습니다. 자존심이 상하지 않았다면 거짓말이겠죠. 하지만 그날 공장에서 처음 먹은 그 잡채의 맛이 제 자존심보다 더 컸습니다. 전화로 부탁을 하던 날 저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수화기를 들었다 놨다를 몇 번이나 반복했죠. 가르쳐달라는 말이 그렇게 입에서 안 떨어질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막상 수진에게 부탁을 하자 그녀는 흔쾌히 답했습니다. 오히려 자기가 가르칠 수 있어서 영광이라고요. 그 따뜻한 대답에 저는 괜히 무거웠던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아침 일찍 수진이 우리 주방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들어오자마자 주방을 쓱 둘러보더니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큰 가방에서 한국에서 가져온 재료들을 하나씩 꺼냈습니다. 좋은 당면, 진한 간장, 갓 짠 듯한 참기름, 그리고 볶은 깨. 재료를 늘어놓는 손길에서부터 그녀의 내공이 느껴졌습니다. 자, 시작해볼까요? 먼저 면부터예요. 수지는 마른 당면을 미지근한 물에 담갔습니다. 이걸 찬물에 30분쯤 불려요. 급하다고 뜨거운 물에 넣으면 겉만 익고 속은 딱딱해져요. 셰프님, 파스타도 그렇죠? 급하게 삶으면 안 되잖아요. 저는 그 말에 피식 웃었습니다. 맞는 말이었거든요. 좋은 면은 시간을 들여야 한다는 것. 그건 파스타나 당면이나 똑같은 진리였습니다. 저는 면이 천천히 부드러워지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마른 막대기 같던 면이 물을 머금으며 투명하고 유연하게 변해갔습니다. 마치 딱딱하게 굳어있던 제 마음이 지난 며칠간 조금씩 풀어진 것처럼요. 면이 불어가는 동안 수지는 채소를 손질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금치를 끓는 물에 살짝 데쳐 찬물에 헹구고 물기를 꼭 짜서 참기름과 소금으로 무쳤습니다. 당근은 가늘게 채 썰어 기름 두른 팬에 살짝만 볶았죠. 양파도 따로, 버섯도 따로. 정말이지 하나하나 따로였습니다. 줄리아가 옆에서 그 과정을 사진으로 찍으며 감탄을 연발했습니다. 셰프, 이거 보세요. 색깔이 하나하나 다 살아있어요. 우리가 어제 만든 건 다 갈색이었는데?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진의 도마 위에는 초록, 주황, 하양, 갈색이 선명하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각각의 채소가 자기 색과 식감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었죠. 한꺼번에 볶아죽처럼 뭉개버렸던 제 잡채와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지켜보다 문득 제 손이 근질거리는 걸 느꼈습니다. 25년간 주방에 살아온 사람이 옆에서 손 놓고 구경만 할 수는 없었거든요. 제가 달걀지단을 붙여보겠습니다. 저는 달걀을 풀어 얇게 붙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생각보다 어려웠습니다. 너무 두꺼우면 채 썰기 어렵고 너무 얇으면 찢어졌죠. 첫 장은 실패했습니다. 두 번째 장도 가장자리가 탔습니다. 제 이마에 땀방울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25년 경력의 요리사가 달걀지단 하나에 쩔쩔매고 있다니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세 번째 장에서야 겨우 얇고 고른 지단이 나왔습니다. 잘하시는데요? 처음 하신 거 맞아요? 수진이 진심으로 놀란 듯 말했습니다. 저는 머쓱하게 웃었습니다. 칭찬 한마디에 어쩐지 어깨가 으쓱해졌죠. 명색이 25년 경력인데 달걀지단 하나에 이렇게 기뻐하다니. 저 자신이 우습기도 하고 또 묘하게 즐겁기도 했습니다. 새로운 걸 배우는 기쁨을 저는 아주 오랜만에 다시 느끼고 있었습니다. 요리를 처음 시작했던 17살 소년으로 돌아간 기분이었죠. 저는 지단을 가늘게 채 썰었습니다. 노란 지단 채가 도마 위에 곱게 쌓였습니다. 그 작은 송치가 이상하게도 큰 별을 받은 것보다 더 뿌듯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 불린 면을 끓는 물에 삶았습니다. 수지는 면이 익는 시간을 정확하게 쟀습니다. 그리고 면을 건져내자마자 뜨거운 면에 간장과 참기름, 설탕을 넣고 다시 한번 볶았습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면에 간을 입히는 거. 면이 양념을 머금어야 맛이 깊어져요. 셰프님, 어제는 이걸 안 하셨죠? 저는 머리를 극적했습니다. 맞았습니다. 어제 저는 면을 삶아서 그냥 채소와 섞기만 했죠. 면에 따로 간을 입힌다는 생각은 하지도 못했습니다. 이 한 단계 차이가 어제와 오늘의 차이였군요. 맞아요. 작은 차이 같지만 이게 음식의 격을 바꿔요. 면 하나하나가 양념을 머금고 윤기가 돌면 그게 진짜 잡채예요. 그 순간 주방에 진한 향이 퍼졌습니다. 공장 식당에서 맡았던 바로 그 고소하고 따뜻한 냄새. 제가 어제 만든 어설픈 잡채에서는 결코 나지 않던 그 향이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향의 차이는 정성의 차이였다는 거요. 한 단계를 건너뛰는 게으름이 어제 그 칙칙하고 밍밍한 잡채를 만들었던 겁니다. 마침내 모든 재료를 큰 볼에 넣고 살살 버무렸습니다. 면, 시금치, 당근, 양파, 버섯, 소고기, 달걀지단. 7가지 재료가 한데 어우러지자 그제야 진짜 잡채가 완성됐습니다. 윤기가 흐르고 색이 살아있고 향이 가득한 제 손으로 처음 만든 진짜 잡채였습니다. 저는 한 젓가락 집어 맛을 봤습니다. 그리고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공장에서 먹었던 그 맛에 거의 가까웠거든요. 제 손으로, 제 주방에서 이 맛을 냈다는 사실에 코끝이 시큰해졌습니다. 면은 매끄럽게 미끄러지면서도 양념을 머금어 짭조름했고 채소는 저마다의 식감으로 입안에서 살아났습니다. 어제 그 떡 같던 면, 따로 놀던 간, 흐물거리던 채소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됐어요, 셰프님. 이건 진짜 잡채예요. 수진의 그 한마디에 저는 오랜만에 요리사로서의 순수한 기쁨을 느꼈습니다. 별을 받았을 때보다 까다로운 손님을 만족시켰을 때보다 더 큰 기쁨이었죠. 그건 새로운 것을 배우고 그것을 제 손으로 완성해낸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기쁨이었습니다. 이건 우리 라구 소스만큼 손이 가는 음식이군요. 제가 중얼거리자 수진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라구 소스요? 우리 이탈리아 사람들이 자랑하는 소스입니다. 토마토랑 고기를 7시간 동안 약한 불에 졸이죠. 절대 서두르면 안 됩니다. 1시간만 덜 졸여도 그 깊은 맛이 안 나거든요. 우리 할머니는 일요일이면 새벽부터 그 소스를 졸이셨어요. 온 집안에 그 냄새가 퍼지면 그게 바로 가족이 모이는 신호였죠. 잡채를 만들면서 자꾸 우리 라구가 떠올랐습니다. 재료는 다른데 음식을 대하는 마음이 똑같더군요. 수지는 그 말에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러네요. 결국 음식은 다 똑같은가 봐요. 나라가 달라도 재료가 달라도 좋은 음식은 다 정성에서 나오니까요. 한국에도 비슷한 게 있어요. 잡채는 원래 잔칫날 먹는 음식이거든요. 결혼식이나 환갑잔치 같은 특별한 날에요. 손이 많이 가니까 귀한 손님한테만 대접하는 거죠. 잔칫날 음식이라고요? 네. 그래서 잡채를 만든다는 건 누군가를 귀하게 여긴다는 뜻이에요. 손이 많이 가는 음식을 굳이 만든다는 건 그만큼 그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한다는 거니까요. 저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학교 아이들에게 잡채를 낸다는 건 그 아이들을 귀한 손님처럼 대접한다는 뜻이었던 겁니다. 첫날 그 어설픈 잡채를 만들었을 때 저는 그 깊은 의미를 전혀 몰랐던 거죠. 그저 시킨 일이니 마지못해 만든 음식이었으니까요. 마음이 담기지 않은 음식을 아이들이 알아챈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완전히 무너지는 걸 느꼈습니다. 25년간 저는 우리 음식이 최고라고 믿었습니다. 다른 나라 음식, 특히 동양 음식은 그저 낯설고 자극적인 것이라 여겼죠. 그런데 잡채를 직접 만들어 보니 그건 우리 라구와 다르지 않은 똑같이 정성스럽고 똑같이 위대한 음식이었습니다. 제 자존심의 벽이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무너진 자리에 슬픔이 아니라 따뜻한 것이 차올랐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닫혀있던 창문을 열었을 때 들어오는 햇살 같았죠. 완성된 잡채를 보며 저는 문득 한 가지를 세어봤습니다. 이 한 그릇에 들어간 재료가 몇 가지인지를요. 당면, 시금치, 당근, 양파, 버섯, 소고기, 달걀, 그리고 간장과 참기름과 깨 10가지가 넘었습니다. 그에 비해 제가 자랑하던 토마토 파스타 한 접시에는 면과 토마토, 마늘, 올리브유, 바질 정도가 들어갑니다. 5가지 남짓이죠. 물론 재료가 많다고 더 좋은 음식인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그 차이가 의미하는 바를 알 것 같았습니다. 잡채 한 그릇 안에는 한 끼에 필요한 단백질과 채소와 탄수화물이 골고루 담겨 있었습니다. 면만으로 배를 채우는 게 아니라 한 그릇으로 영양의 균형을 맞추는 음식. 그게 바로 한국 급식이 추구하는 거였습니다. 저는 잠시 손을 멈추고 수진에게 물었습니다. 수지 씨, 한국에서는 왜 이렇게까지 급식에 정성을 쏟습니까? 그냥 배만 채우면 되는 거 아닌가요? 500만 명의 아이들에게 매일 이런 음식을 먹인다는 게 솔직히 믿기지 않아서요. 수지는 잠시 생각하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한국은 아주 가난한 나라였어요. 전쟁을 겪고 먹을 게 없어서 굶는 아이들이 많았죠. 우리 부모님 세대는 도시락도 못 사가는 친구들이 많았대요. 점심시간이면 도시락 없는 아이들은 수돗물로 배를 채우거나 운동장에 나가 숨어 있었대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알아요. 아이가 굶지 않고 따뜻한 밥을 먹는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를요. 지금 한국이 잘 살게 되면서 가장 먼저 한 게 모든 아이에게 똑같은 밥을 먹이는 거였어요. 부잣집 아이든 가난한 집 아이든 학교에서는 다 똑같이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손끝이 저릿할 만큼요. 제 머릿속에는 운동장 구석에 숨어 점심시간을 견디던 얼굴도 모르는 옛날 한국 아이들의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이 한 그릇 안에는 한 나라가 겪은 가난의 기억과 다시는 아이들을 굶기지 않겠다는 약속이 담겨 있는 거군요. 네. 그래서 저는 이 일이 자랑스러워요. 제가 만드는 한 끼가 누군가에겐 가장 따뜻한 한 끼일 수 있으니까요. 부모님이 일하느라 아침을 못 챙겨주신 아이도 학교에 오면 따뜻한 밥 한 끼는 먹을 수 있어요. 그게 한국이라는 나라가 아이들에게 주는 약속이에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25년 전 제가 학교 급식실로 자리를 옮기기로 결심했던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만든 한 끼가 아이의 몸과 마음을 만든다는 것. 그게 가장 보람 있는 일이라 믿었던 그 마음. 수진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바로 제가 25년 전에 품었던 그 마음과 똑같았던 겁니다. 국적도, 언어도, 음식도 다르지만 우리는 같은 곳을 바라보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완성된 잡채 한 그릇을 내려다봤습니다. 그저 면 요리라고만 생각했던 그 음식이
이제는 전혀 다르게 보였습니다. 그 안에는 정성이 있었고 역사가 있었고 한 나라가 아이들을 향해 품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졌다고 생각했던 건 착각이었습니다. 저는 진 게 아니라 배운 거였습니다. 25년 동안 한 번도 열어보지 못했던 새로운 문을 이 작은 한국 여성이 열어준 거였죠. 그 문 너머에는 음식에는 국경이 없다는 너무나 단순하지만 제가 평생 놓치고 살았던 진실이 있었습니다. 저는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수진 씨, 나는 25년간 파스타가 세상에서 제일 정성스러운 음식인 줄 알았어. 오늘 그 생각이 틀렸다는 걸 알았지. 아니, 틀린 게 아니라 세상에는 파스타만큼 정성스러운 음식이 또 있다는 걸 배운 거야. 고맙소. 이 늙은 고집쟁이에게 새로운 세상을 보여줘서. 수지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짓더니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셰프님,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제가 더 감사해요. 사실 처음엔 걱정했거든요. 이탈리아 셰프님이 한국 음식을 무시하면 어쩌나 하고요. 그런데 이렇게 진심으로 받아들여 주시니 제가 한국에서 이 먼 곳까지 온 보람이 있네요. 우리 둘은 한동안 말없이 완성된 잡채를 바라봤습니다. 주방에는 따뜻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국적이 다른 두 요리사가 한 그릇의 음식 앞에서 같은 마음으로 이어진 순간이었죠. 그 정적 속에서 저는 25년 만에 처음으로 요리사로서 다시 태어난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제 남은 건 이 진짜 잡채를 우리 아이들에게 다시 한번 내놓는 일이었습니다. 첫날 절반을 남겼던 그 아이들에게요. 손도 대지 않고 빵을 얻어먹던 누카에게도요. 과연 아이들은 이번엔 어떤 반응을 보일까? 진짜 잡채의 맛을 본다면 그 아이들의 다친 마음도 열릴 수 있을까? 저는 그 어느 때보다 떨리는 마음으로 다음 급식날을 기다렸습니다. 한 그릇의 잡채가 과연 600명 아이들의 입맛과 편견을 바꿀 수 있을지. 그 답은 바로 며칠 뒤 우리 급식실에서 펼쳐질 터였습니다. 진짜 잡채를 다시 급식에 내놓는 날이 왔습니다. 시범급식 둘째 주의 어느 수요일이었죠. 저는 전날 밤부터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수진에게 배운 그대로 새벽 5시에 학교에 나와 면을 불리고 채소를 하나하나 따로 볶고 면에 간을 입혔습니다. 평소보다 2배는 더 손이 갔습니다. 하지만 그 수고가 하나도 힘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즐거웠죠. 600명분의 잡채를 만드는 일은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시금치만 해도 커다란 솥으로 몇 번을 데쳐야 했고 당근은 산더미처럼 채를 썰어야 했습니다. 줄리아와 저는 새벽 내내 묵묵히 손을 놀렸습니다. 어깨가 뻐근하고 다리가 저렸지만 우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첫날의 그 실패를 만회할 기회가 바로 오늘이었으니까요. 면에 양념이 배어들며 윤기가 도는 순간 저는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공장에서 봤던 그 잡채의 모습이 우리 소단에 그대로 담겨 있었거든요. 외식 시간이 가까워지자 제 심장이 평소보다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손바닥에는 땀이 배었고요. 25년간 수천 번의 배식을 해왔지만 그날만큼 긴장한 적은 없었습니다. 마치 첫 시험을 앞둔 학생 같은 마음이었죠. 아이들이 또다시 외면하면 어쩌나, 또 잔반통이 가득 차면 어쩌나. 그런 불안이 가슴 한쪽을 짓눌렀습니다. 점심시간을 알리는 종이 울렸습니다. 아이들이 식당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첫날과는 분위기가 미묘하게 달랐습니다. 배식대 앞에 다가온 아이들의 코가 먼저 반응했거든요. 고소한 향이 퍼지자 한 아이가 킁킁 냄새를 맡았습니다. 오늘 냄새가 좋은데요? 저는 속으로 작은 희망을 품었습니다. 향이 다르다는 걸 아이들이 알아챈 거니까요. 첫날 코를 찡그리며 벌레 같다던 그 아이들이 오늘은 냄새부터 다르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저는 정성껏 잡채를 식판에 담아주었습니다. 윤기가 흐르는 면, 색색의 채소, 노란 지단. 누가 봐도 첫날의 그 칙칙한 음식과는 달랐습니다. 아이들이 자리에 앉아 한 입씩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식당 곳곳에서 작은 변화가 일어나는 걸 봤습니다. 깨작거리던 아이들의 젓가락질이 빨라졌습니다. 한 입 먹고 멈칫하더니 2입, 3입. 어느새 식판에 비우는 아이들이 하나둘 늘어갔죠. 선생님, 이거 맛있어요. 여기저기서 그런 목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한두 명이었던 그 목소리가 점점 식당 전체로 번져갔습니다. 첫날 벌레 같다며 코를 찡그리던 아이도, 검은 국물이 싫다며 물러서던 아이도 이번엔 식판에 코를 박고 잡채를 먹고 있었습니다. 저는 배식대 뒤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며칠 전 그 절망적이던 풍경이 거짓말처럼 뒤집혀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아직 한 사람이 남아 있었습니다. 루카였죠. 루카는 그날도 식판을 받아들고 구석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평소처럼 잡채를 한쪽으로 밀어내려 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가슴이 조마조마했죠. 저 아이만 넘어서면 정말로 모든 게 증명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옆자리 친구가 잡채를 맛있게 먹으며 루카에게 말했습니다. 루카, 이거 진짜 맛있어. 한 번만 먹어봐.
루카는 잠시 망설이더니 마지못해 면을 한 가닥 집어 입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루카의 표정이 멈췄습니다. 씹던 입이 천천히 움직였고 눈이 조금씩 커졌습니다. 루카는 잠시 그대로 있다가 다시 한 젓가락을 집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젓가락. 점점 빨라지는 그 젓가락질을 저는 숨죽이고 바라봤습니다. 배식대를 꽉 쥔 제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변할 만큼요. 저는 그 작은 아이의 입이 움직이는 걸 보며 마치 제 인생 전체가 그 한 입에 달린 것처럼 느꼈습니다. 우습게 들릴지 모르지만 그 순간만큼은 정말 그랬습니다. 편식 심한 한 아이가 낯선 음식을 받아들이느냐 마느냐. 그건 단순히 한 끼의 문제가 아니라 제가 지난 며칠간 배우고 깨달은 모든 것이 옳았는지를 증명하는 순간이었으니까요. 루카는 그날 잡채를 한 그릇 다 비웠습니다. 파스타 외에는 손도 대지 않던 그 아이가요. 식판을 깨끗이 비운 루카가 자리에서 일어나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러더니 수줍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이 면 요리 이름이 뭐예요? 우리 엄마한테도 알려주고 싶어요. 저는 그 말에 목이 메었습니다. 한참 동안 대답을 하지 못했죠. 가까스로 입을 열어 말했습니다. 잡채란다. 한국 음식이야? 잔칫날에 먹는 아주 특별한 음식이래. 잡채. 진짜 맛있어요. 또 만들어 주실 거죠? 루카가 환하게 웃으며 그렇게 말하고는 식당을 나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25년간 수많은 아이를 먹여왔지만 편식 심한 아이가 새로운 음식을 깨끗이 비우고 또 만들어 달라고 하는 모습은 요리사에게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문득 첫날의 루카를 떠올렸습니다. 잡채를 거들떠보지도 않고 친구의 빵을 얻어먹던 그 작은 아이. 그 아이가 며칠 만에 잡채를 그릇째 비우고 엄마에게 알려주고 싶다고 말하는 아이로 바뀐 겁니다. 음식 하나가 한 아이의 다친 마음을 이렇게 열 수 있다니. 저는 그 사실 앞에서 한없이 겸손해졌습니다. 첫날 그 어설픈 잡채를 만들면서도 한국 음식 탐만 하던 제가 부끄러워졌죠. 그날 점심이 끝나고 저는 잔반통을 확인하러 갔습니다. 첫날 산처럼 쌓였던 그 잔반통 말입니다. 그런데 이번엔 잡채가 거의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첫날 식판의 절반이 버려졌다면 그날은 거의 다 비워진 거였죠. 저는 텅 빈 잔반통을 내려다보며 첫날의 그 광경을 떠올렸습니다. 같은 음식, 같은 아이들. 달라진 건 오직 하나, 음식에 담긴 정성뿐이었습니다. 수치로 따져보면 더 분명했습니다. 첫날 잡채 잔반 양은 만든 양의 절반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잡채를 낸 날 잔반 양은 채 한 양동이도 되지 않았습니다. 며칠 사이에 잔반 양이 거의 10분의 1로 줄어든 겁니다. 같은 학교, 같은 600명, 같은 메뉴 이름. 바뀐 건 조리법과 정성, 그것뿐이었는데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였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시범급식 셋째 주가 되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점심시간이 되면 아이들이 잡채가 나오는 날을 손꼽아 기다리기 시작한 겁니다. 잡채가 나오는 날이면 배식대 앞에 줄이 길게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식판을 비운 아이들이 다시 와서 더 달라고 했죠. 선생님, 한 번 더 주세요. 첫날 절반을 남기고 떠나던 그 아이들이 이제는 더 달라며 줄을 서고 있었습니다. 저는 국자를 든 채 그 줄을 바라봤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첫날의 그 잔반통과 지금의 이 줄.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건 한 음식이, 한 사람의 정성이 600명 아이들의 마음을 연 결과였습니다. 줄을 선 아이들에게 잡채를 한 국자씩 더 담아주면서 저는 하나이 하나이의 얼굴을 봤습니다. 첫날 인상을 찡그리던 그 얼굴들이 이제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어떤 아이는 젓가락 쓰는 법을 배웠다며 자랑스럽게 면을 집어 올렸고 어떤 아이는 한국이 어디 있는 나라냐고 물었습니다. 한 그릇의 음식이 아이들에게 머나먼 나라에 대한 호기심까지 심어준 거였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음식이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게 아니라 마음을 넓히는 일이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심지어 어떤 아이는 집에서 부모님과 잡채를 만들어 봤다며 자랑을 하기도 했습니다. 루카의 어머니는 학교에 전화를 걸어 아이가 처음으로 새로운 음식을 좋아하게 됐다며 고맙다는 인사를 전해왔습니다. 편식 심하던 아이가 집에서 잡채 노래를 부른다고요? 그 전화를 받은 담임 선생님이 저에게 와서 그 소식을 전해줬을 때 저는 주방 한 구석에서 한참을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한 그릇의 잡채가 아이 한 명을 그리고 그 아이를 통해 한 가정의 식탁까지 바꿔놓은 셈이었으니까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음식은 입맛이 아니라 마음을 여는 일이라는 거요. 첫날 아이들이 잡채를 거부한 건 음식이 낯설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정성이 담기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마음이 담긴 음식은 그 어떤 낯선 입맛도 결국 열어낸다는 걸 저는 그 줄을 보며 온몸으로 배웠습니다. 생각해보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아이들의 혀는 정직하니까요. 어른처럼 예의상 먹어주는 법이 없죠. 맛없으면 남기고 맛있으면 더 달라고 합니다.
첫날 절반이 버려진 건 음식이 정말 맛없었기 때문이고, 셋째 주에 줄이 생긴 건 음식이 정말 맛있었기 때문입니다. 한국 음식이 우리 아이들 입에 안 맞는다던 제 단어는 처음부터 틀린 거였습니다. 안 맞았던 건 한국 음식이 아니라 제 게으름과 무지가 만든 가짜 잡채였던 거죠. 저는 줄리아를 돌아봤습니다. 줄리아도 어느새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셰프, 우리가 정말 해냈어요. 아니, 우리가 아니라 정성이 해낸 거야. 그리고 그 정성을 우리에게 가르쳐준 한국 사람들이 해낸 거지. 저는 그렇게 말하며 멀리 한국 공장이 있는 방향을 바라봤습니다. 그곳에서 수천 명의 끼니를 책임지며 새벽마다 일어나는 수진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너머 500만 명의 아이들에게 매일 따뜻한 밥을 먹이는 한나라의 마음이 떠올랐습니다. 그 마음이 이 작은 이탈리아 학교 급식실까지 닿은 거였습니다. 음식을 통해서요. 저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처음으로 한국이라는 나라를 다시 생각했습니다. 가난을 딛고 일어나 이제는 자기 아이들뿐 아니라 먼 나라 아이들의 입맛까지 바꾸는 나라. 저는 그 저력의 비밀이 거창한 무엇이 아니라 한 그릇의 음식에 담긴 정성에서 시작된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차창 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운전대를 잡은 채 며칠 전까지만 해도 한국 음식을 무시하던 제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맵고 냄새난다며 단정짓던 그 오만함. 그게 얼마나 부끄러운 편견이었는지 이제는 똑똑히 알게 됐습니다. 진짜로 좋은 것을 알아보려면 먼저 마음을 열어야 한다는 것. 그 단순한 진리를 저는 한 그릇의 잡채를 통해 쉰을 바라보는 나이에야 비로소 배운 겁니다. 그리고 그 배움이 제 남은 인생을 어떻게 바꿔놓을지. 그날의 저는 어렴풋이나마 예감하고 있었습니다. 시범급식 한 달이 끝나갈 무렵 학교에서 학부모 설명회가 열렸습니다. 한 달간의 한식 시범급식을 마무리하고 앞으로 이 프로그램을 계속할지 결정하는 자리였죠. 전당에는 학부모들과 선생님들이 가득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제가 직접 잡채를 선보이기로 했습니다. 사실 처음엔 부담스러웠습니다. 학부모들 중에는 한식 급식을 반대하던 분들도 있었거든요. 우리 아이들에게 왜 낯선 동양 음식을 먹이느냐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한 달 전에 저와 똑같은 생각을 하는 분들이었죠. 그래서 저는 더더욱 말이 아니라 음식으로 보여주기로 했습니다. 한 달 전에 저를 무너뜨린 게 바로 그 한 그릇의 잡채였으니까요. 저는 강당 한쪽에 마련된 조리대 앞에 섰습니다. 학부모들 앞에서 요리를 선보이는 건 처음이라 솔직히 떨렸습니다. 하지만 한 달 전 한국 음식을 무시하던 그 마르코는 더 이상 없었습니다. 저는 자신 있게 면을 볶고 채소를 무치고 지단을 붙였습니다. 강당 안에 고소한 향이 퍼지자 학부모들의 표정이 환해졌습니다. 반대하던 분들의 얼굴에서도 호기심이 묻어났죠. 완성된 잡채를 작은 접시에 나눠 담아 학부모들에게 돌렸습니다. 한 입 맛본 학부모들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게 정말 학교 급식이에요? 식당에서 파는 것보다 맛있는데요. 여기저기서 그런 말이 터져나왔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한 달 전 첫날의 그 잔반통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고백하겠습니다. 한 달 전 저는 한국 음식을 우습게 봤습니다. 맵고 냄새난다며 우리 아이들 입에 안 맞을 거라고 단정지었죠. 첫날 제가 만든 잡채는 절반이 잔반통으로 버려졌습니다. 땅땅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게 한국 음식 탓인 줄 알았습니다. 알고 보니 제 무지 탓이었죠. 저는 한국의 한 조리사에게 진짜 잡채를 배웠습니다. 그러면서 깨달았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건 레시피가 아니었습니다. 새벽부터 아이들 한 끼를 위해 움직이는 마음, 바로 그 정성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한국은 학생의 99.9%가 학교에서 따뜻한 밥을 먹는 나라입니다. 정부가 1년에 7조 원이 넘는 돈을 8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오직 아이들의 한 끼를 위해 씁니다. 가난한 집 아이든 부잣집 아이든 똑같은 밥을 똑같이 먹습니다. 그 나라에서 급식은 단순한 끼니가 아니라 복지이고 약속입니다. 저는 그 마음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음식을 내자 아이들의 마음이 열렸습니다. 강당 곳곳에서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그날 학교는 한식을 정규급식 메뉴 후보로 넣기로 결정했습니다. 한 달간의 시범급식이 일회성 행사가 아니라 우리 학교의 새로운 전통으로 자리 잡는 순간이었죠. 설명회가 끝나고 며칠 뒤 수진이 한국으로 돌아갈 채비를 한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공장 구내식당의 파견 기간이 끝나간다는 거였죠. 저는 수진을 우리 학교 조리실로 초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음식을 만들고 싶었거든요. 그날 우리는 함께 잡채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비장의 무기인 라구 소스도 한 솥 끓였습니다. 한국의 잡채와 이탈리아의 라구가 한 식탁에 나란히 올랐습니다. 두 음식 모두 새벽부터 정성을 들여야 나오는 음식이었죠. 수진 씨, 이 라구 한번 맛보세요. 우리 할머니의 조리법입니다. 수진이 라구를 한 입 맛보더니 환하게 웃었습니다. 정말 깊은 맛이네요.
잡채랑 똑같아요. 시간이 만든 맛이에요. 우리는 마주보며 웃었습니다. 국적도, 언어도, 음식도 달랐지만 우리는 음식 앞에서 결국 하나였습니다. 좋은 음식은 정성에서 나오고 그 정성은 국경을 넘는다는 걸 우리는 서로의 음식을 통해 확인한 거였죠. 마르코 셰프님, 고마웠어요. 제가 만든 음식을 이렇게 진심으로 받아들여 주셔서요. 한국에 돌아가면 이탈리아에서 잡채로 아이들 마음을 연 셰프 이야기를 꼭 전할게요. 아닙니다. 고마운 건 접니다. 수진 씨가 제게 가르쳐 준 건 잡채 조리법이 아니라 음식을 대하는 마음이었으니까요. 저는 그 마음을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수진이 떠나던 날 저는 직접 만든 잡채 한 통을 선물로 건넸습니다. 한국으로 가는 긴 비행길에 제가 만든 잡채를 먹으라고요. 수진은 그 통을 받아들고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서로 모르던 두 요리사가 한 그릇의 음식으로 이렇게 깊은 인연이 될 줄 그때는 누가 알았을까요? 우리는 그렇게 음식으로 시작된 인연을 음식으로 마무리했습니다. 그 후 저는 달라졌습니다. 우리 학교 급식에는 이제 한식이 정기적으로 오릅니다. 잡채뿐 아니라 불고기도 비빔밥도 나옵니다. 아이들은 그 음식들을 누구보다 좋아하죠. 그리고 저는 제 라구 소스에 한국식 손질법을 살짝 더하기 시작했습니다. 채소를 따로 볶고 재료 하나하나의 색과 맛을 살리는 그 방식을요. 이탈리아 음식과 한국 음식이 제 주방에서 자연스럽게 만난 겁니다. 가끔 루카가 급식실에 와서 묻습니다. 선생님, 오늘은 잡채 안 나와요? 그러면 저는 웃으며 대답하죠. 다음 주에 나온단다. 조금만 기다리렴. 편식 심하던 그 아이가 이제는 한식을 가장 좋아하는 아이가 됐습니다. 저는 요즘도 가끔 첫날의 그 잔반통을 떠올립니다. 손도 대지 않고 버려졌던 그 잡채를요. 그리고 셋째 주 더 달라며 늘어섰던 그 줄을요. 그 사이에 일어난 변화는 단순히 음식 하나가 맛있어진 게 아니었습니다. 그건 한 사람의 편견이 무너지고 한 나라의 정성이 국경을 넘어 먼 이탈리아 아이들의 마음까지 따뜻하게 데운 이야기였습니다. 생각해보면 처음 그 공문을 받았을 때 저는 한 달만 버티면 끝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한국 음식이 실패하고 다시 제 파스타의 왕국으로 돌아갈 거라고요. 하지만 한 달이 지난 지금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잃은 건 제 오만한 편견뿐이고 얻은 건 새로운 세계와 소중한 인연이었습니다. 진다고 생각했던 그 자리에서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가장 값진 것을 배운 거죠. 음식에는 국경이 없습니다. 좋은 음식은 그것을 만든 사람의 정성을 담아 어디로든 흘러갑니다. 한국이라는 작은 나라가 자기 아이들을 먹이던 그 마음으로 이제 전 세계의 식탁을 따뜻하게 데우고 있습니다. 그 마음이 제 주방까지 닿았듯이 앞으로 더 많은 곳에 닿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따뜻한 변화의 한가운데에 서 있었다는 걸 평생의 자랑으로 간직할 겁니다. 오늘도 저는 새벽에 일어나 우리 아이들의 한 끼를 준비합니다. 파스타도, 라구도, 그리고 잡채도요. 어느 나라 음식이든 그 안에 담는 마음은 똑같습니다. 한 아이라도 더 따뜻하고 정성스러운 한 끼를 먹이고 싶다는 마음. 그 마음을 가르쳐 준 건 다름 아닌 한국이었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전 세계를 놀라게 할 대한민국의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